파이스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류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혹은 전세계 5억 뷰의 신화를 쓴 K-팝 데몬헌터스를 꼽으실 겁니다. 또는 문화산업의 지형도를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에이, 그 대단한 대중문화 상품들 다 합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막대한 외화를 벌어다주는 최고 수익원은 단연 K-게임이지 라며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시각과는 아주 묘하게 다르게 전세계 문화와 예술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가 생각하는 한류의 정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팩트가 밝혀졌습니다. 무려 프랑스 외교관 출신이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면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정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죠. 파스칼 다이에즈 비루종이라는 거물이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필자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 전문 매거진 이스토리아의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증명하는 한류의 진짜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주 살벌한 정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필자는 전세계 안방극장을 집어삼킨 대한민국의 무력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한국 열풍은 좀처럼 꺾일 기미가 없다. 드라마, 영화, K-팝, 게임, 웹툰, 푸드, 패션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아시아 반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낸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 외교관 출신의 역사학자가 돋보기를 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뜯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혔던 겁니다. 옛날 서구권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오랫동안 식민 통치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겪고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뼈 빠지게 과도한 노동만 해대는 지독하고 삭막한 나라일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랬던 나라가 전 세계 대중문화를 완전히 장악했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필자는 이런 묵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이 찬란한 한국 문화 열풍의 최종 단계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미친 정복 열풍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냉전 체제에 의해 허리가 잘려 남북으로 분단된 이 한반도의 남쪽 땅은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가난이란 단어보다 더 지독하게 가난한 인류 최악의 빈국이라는 비참한 조롱을 받았던 곳이었지만 그들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산업화 엔진을 풀가동시켰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서구권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존엄의 선진국 클럽의 당당한 맹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자, 가난이란 단어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인류 최고의 문화 제국으로 도약해버린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반전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의 천재 역사학자가 분석한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필자는 한류 열풍을 넘어 한국 그 자체의 정복 열풍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조명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기의 전환기였던 2000년대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이 단단한 쇳덩어리 하드웨어에 콘텐츠라는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런 무시무시한 통계를 소개하는데요. 한국은 영상, 음악, 게임, 음식, 패션 등 다양한 상품들을 글로벌 무대로 밀어붙이면서 2025년 기준 무려 1000억 유로의 수익, 즉 대한민국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초거대 문화 창조 산업을 구축해냈다. 그리고 이 미친 문화 산업의 파괴력은 대한민국이 이미 수출하고 있던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제조업 전반에도 엄청난 초강력 부스터 엔진을 달아주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한국 산업 전반의 가치를 우주 끝까지 밀어올리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거 솔직히 저희 바이스톰이 지난 수백 개의 영상들을 통해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했던 한류의 낙수 효과 이론과 완벽하게 매칭되는 대목이라 정말 소름 돋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출신 엘리트 학자도 결국 저희 영상을 보신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인데요. 필자는 이어서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전 세계에 떨치는 브랜드 권력을 조명했는데요. 특히 필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류의 본질은 우리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지져놓습니다.
과거 품질로만 인정받던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이 찬란한 문화의 힘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북한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에게 침탈당해왔던 그 아픈 역사의 완벽한 정신적 회복을 상징한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헌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 문화권의 거대한 압박을 받았고 일제의 잔혹한 식민 지배도 견뎌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껏 뽐내지 못하고 억눌려 지냈던 게 안타까운 사실이 맞잖아요. 그런데 필자는 이제 전 세계 인류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며 한류를 전파하고 있으니 역사에 쌓인 눈물겨운 한을 문화적 정복으로 완벽하게 되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류의 심장부에는 위대한 K민주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름 돋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서슬퍼런 독재체제 아래 신음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유를 쟁취했고 이후 한국 사회는 보수적 민족주의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창조적 문화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어설프게 모방한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일으켜 그것을 전복시키려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서 아름다운 K-팝 음악을 울리며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그 야만적인 독재 시도를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승리해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이중의 역동성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문화 영토 확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 프랑스의 천재 외교관마저 광화문 K민주주의의 위험 앞에 경악하며 한류의 저력을 자백한 이 위대한 서사. 그런데 여러분, 이 칼럼은 지금부터 더욱 본격적인 도파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외교 전문가가 대놓고 자백한 한류의 최종 정점이자 끝판왕은 소름돋게도 과거 프랑스 자기네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바로 그 절대 성역의 산업 뷰티였던 것인데요. 아니,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솔직히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눈으로 보고 이어폰을 통해 귀로 듣는 1차원적인 감각 소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바로 K-푸드, 한식입니다. 맛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음식은 절대 입에 넣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식은 위생적 신뢰도가 바탕이 된 좀 더 고차원적인 한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식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인간의 소비 심리 중 가장 까다롭고 극단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장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매일 아침 내 소중한 피부에 직접 손으로 문질러 바르는 화장품, 뷰티 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신뢰할 수 없는 후진국이나 개도국이 만든 화장품을 오, 이거 신상이야 하면서 자기 얼굴에 바르실 분 계십니까? 절대 없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필자는 뷰티 산업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장품이란 건 매일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고 자신의 얼굴과 이미지, 더 나아가 자존감과도 직접 연결되는 소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인하는 문화적 초인류 선진국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없다면 단 한 개도 소비될 수 없는 영역이다. K-뷰티의 대성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마침내 인류 문화의 완전한 최고 존엄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완벽한 증거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제2의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선 이후 현재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국의 색조 화장품은 성분이 어떤지, K-보습 마스크팩과 한국의 피부 성형 시술은 어떤지 오로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보수적인 최고급 여성 매거진들마저 K-뷰티의 단체로 열광하며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프랑스 전역의 골목마다 한국 화장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편집숍 매장들이 독버섯처럼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다. 그 정점을 찍은 상징적인 사건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인 김해박물관이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미를 공식 단독 주제로 선정해 대규모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필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K-뷰티야말로 문화의 정점이란 말이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패션과 뷰티의 또 다른 심장부죠.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NSS 매거진이 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뷰티 마켓의 살벌한 패권 교체 데이터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NSS 매거진이 보도한 시장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을 수십 년간 독점해오던 원조 뷰티 제국 샤넬과 로레알의 브랜드들이 K-뷰티의 무력 앞에 사정없이 짓밟히며 왕좌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뷰티 브랜드는 더 이상 미국인들의 최애가 아니다.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완전히 추월해 앞지르는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 실제로 프랑스, 미국, 한국이 세계 최정상 뷰티 지표를 두고 피 터지게 싸운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마침내 우리나라가 종주국 프랑스의 뚝배기를 깨부수고 세계 전역에 K-뷰티 매장 수요 폭발이라는 대신화를 쓰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건 프랑스가 직접 체험하고 이탈리아 언론이 공인한 그야말로 반박 불가한 대한민국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와 이탈리아 언론의 격찬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소름 돋는 초대형 특종이 터져나왔는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공영방송 BBC가 바로 그 소식을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글쎄, 한국 화장품이 가진 미친 품질과 미래 전망에 눈이 제대로 돌아가서 그 안정적이라는 국가공무원 직장까지 단숨에 때려치우고 나온 영국인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K-뷰티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나 산업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고 서구권 백인 한 개인의 인생 경로와 밥줄까지 통째로 바꿔버리는 무시무시한 글로벌 종교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BBC가 평생 직장인 국가공무원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영국 런던 시내에 한국 스킨케어 전문 매장을 전격 오픈한 영국인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그녀가 때려친 자리는 영국의 최고 존엄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NHS의 안정적인 고위직이었다.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 영국의 NHS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공립 대형 병원 시스템을 하나로 싹 다 묶어놓은 영국 공공복지의 핵심이자 심장부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영국 본토에서도 이 정도 직업이면 정년보장은 기본이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과 고액 연봉을 받는 최고 존엄의 철밥통 중에 왕철밥통 직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팔겠다고 이런 회사에 사표를 내던졌으니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도 합니다. BBC의 상세 리포트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스킨케어와 K-뷰티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트렌드를 목격하고 자신의 새로운 직업 인생을 도박하듯 시작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영국인들처럼 한국 화장품이 요즘 그렇게 핫해? 라면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으로 K-뷰티를 접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피부세포가 살아나는 한국식 피부관리 공법과 촘촘한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화학 성분 가득한 유럽산 싸구려 제품들과 차원이 다른 한국 화장품 특유의 유기농적 화학 성분과 독보적인 미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뒤 여기엔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으로 부모님이 하시면 기절초풍할 공무원 사직서에 도장을 콱 찍고 직접 한국 스킨케어 매장의 어엿한 사장님으로 대변신을 감행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영국의 국공립 의료기관 고위직 공무원 자리마저 내팽개치고 한국 화장품 가게 사장님을 자처하게 만든 K-뷰티의 이 눈물겨운 마력. 그런데 여러분, BBC가 정밀 분석한 진짜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구권 소비자들은 지금 한국산 스킨로션 정도만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 시민들이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최고급 자기관리 문화, 셀프케어 컬처 자체를 통째로 수입하고 있다는 게 BBC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과 미학 자체를 수출하고 있다는 소리죠. 사실 공무원 때려치우고 화장품 장사하겠다고 나선 그 영국 여성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등짝 스매싱 맞을 법한 황당한 결정이 맞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이런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현재 유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00% 믿고 내 몸에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초인류 신뢰의 국가다라는 거대한 믿음이 이미 유럽에는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을 증명하듯 프랑스의 최고 권위 뷰티 웰니스 전문 매거진 쌍테쿨이 파리 럭셔리 소비 공간의 메인 트렌드를 현장 취재하며 아주 소름 돋는 특종을 타전했는데요. 프랑스와 유럽 패션 뷰티 문화의 상징이자 전 세계 상류층들의 하이엔드 소비 중심지인 파리 오스만 거리의 본진,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프랭탕 백화점 본점이 올 시즌 최고 인기를 달리는 핵심 메인 뷰티 웰니스 공간에 우리 K-뷰티 브랜드들을 전면에 전격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프랑스 상류층을 홀려버린 한국 화장품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극찬했는데요.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은 혁신적이고 편안하며 사용하기 쉬운 제품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 프랭탕 백화점 수뇌부들이 한국 브랜드들을 명품관 중심에 모신 이유는 K-뷰티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꾸미는 화장품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인체의 근본적인 건강과 치유를 강조하는 일명 웰니스의 정수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프랑스 파리의 럭셔리 백화점마저도 대한민국이 설계한 미의 철학 앞에 자발적으로 매장 명당 자리를 상납한 셈이죠. 그런데 프랑스 백화점이 이렇다면 영국 백화점이라고 상황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무려 1864년에 설립되어 영국인들이 여기서 파는 건 무조건 신뢰한다 라며 품질의 보증 수표로 여기는 최고 권위의 백화점 체인이죠. 바로 존 루이스에서도 K-뷰티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데요. 존 루이스 백화점의 오피셜 리포트에 따르면 K-뷰티의 위상은 이러합니다. 최근 유통망의 핵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뷰티 카테고리를 지정했다. 그 중심에서 매출을 가장 강력하게 견인하며 확고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대한민국의 K-뷰티이다. 자, 이렇게 패션과 트렌드의 심장부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돌다 보니까 뭔가 이들과 함께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맹주 국가 한 곳이 쏙 빠졌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장인 정신과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자부하는 나라 독일인데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독일 땅에서는 지금 앞서 보신 나라들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황당한 대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공신력 있는 이커머스 및 리테일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바로 카센존이 타전한 아주 독특한 특집 분석 기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체는 헤드라인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혁신의 글로벌 엔진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브랜드 예쁘다가 어떻게 K-뷰티 열풍을 유럽 대륙 전체로 배달해 정복했는가.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 독일 여성이 사온 기묘한 기념품의 나비 효과를 추적합니다. 독일의 엘리트 창업주 베로니카가 한국 가족 여행길에서 사온 화장품 기념품들이 유럽을 뒤흔든 K-뷰티 스타트업의 시발점이 됐다. 자,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독일의 천재 엘리트 창업자인 베로니카 스트로트만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그냥 평범하게 관광 여행을 왔던 게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우연히 사온 화장품들을 독일로 가져가서 자기네 서유럽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직접 발라본 서구권 백인 여성들이 단체로 눈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발라보니까 내 피부세포가 광속으로 재생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유럽에는 이런 미친 수준의 혁신적인 스킨케어 브랜드가 없는 거야? 라며 그들은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미친 성능과 시장성에 영혼을 털려버린 베로니카가 아예 독일 현지에서 회사 이름을 한글로 예쁘다라고 짓고 본격적인 K-뷰티 스타트업 창업 전선에 깃발을 꽂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대박 팩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브랜드의 창업주 베로니카가 밝힌 한국과 서구권 뷰티 산업의 결정적인 본질적 차이가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기존의 서양식 스킨케어는
피부에 트러블이 터지면 뒤늦게 사후 대응이나 하던 반응형 스킨케어 공법이다. 하지만 한국의 스킨케어는 근본부터 다스리는 선제적 예방 중심이다. 여기에 한국식 미학의 가치를 온전히 녹여내 현재 전 세계 최고 존엄의 화장품 명품 유통망인 세포라에까지 당당하게 입점해 패권을 장악했다. 여기서 핵심은 K-뷰티의 위상이 이제 전 세계 스킨케어 산업 전체의 트렌드를 지배하는 나침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베로니카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0% 믿을 수 있는 초인류 국가야. 그리고 실제로 발라보니까 제품도 너무 좋아. 그런데 왜 우리 유럽엔 이런 게 없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창업에 나서고 단순히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다가 보따리상처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부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 감성을 유럽 소비자들의 기준에 맞게 고급스럽게 번역하여 한국 문화 침공의 선봉에 서서 한류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매체는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한글 이름 스타트업의 괴물 같은 실적 수치를 공개했는데요. 예쁘다 브랜드는 2024년 기준으로 매출만 무려 6,500만 유로, 고객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연간 120%씩 폭풍 성장 중이다.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고 패션과 스타일 트렌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한복판에까지 오프라인 단독 매장을 세우고 유럽 전역의 세포라 명품관을 초토화하고 있는 예쁘다 브랜드의 쾌속 성장은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고품격 신뢰 국가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입니다. 옛날 전 세계 유통시장에서는 이거 프랑스 향수야, 이거 이탈리아 가죽이야 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씁쓸한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양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인증, 예쁘다처럼 한글 브랜드명을 붙여야 그걸 명품이라 여기면서 미친 듯이 사가는 위대한 정체성 전복의 시대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화장품이란 건 우연히 어쩌다 한번 잭팟이 터져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야바위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 신뢰와 초인류 선진국 이미지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기적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마스크팩이나 스킨로션만 파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최고급 명품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분야마저 사정없이 쪼개버리며 전 세계 미의 기준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K-뷰티마저도 한류의 완전한 최종 정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모든 것 앞에 K를 붙여가며 점점 더 많은 분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K-뷰티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한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와 품격을 전 세계인들의 피부세포 깊숙한 곳까지 가장 완벽하게 끌어올려주는 최고 존엄의 효자 산업이란 점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